반갑습니다. 1등이잖아. 저번에 새벽에 계속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은 뒤에 손님이 있는데 근처에 사는 하드웨어 동호회 아는 동생이에요. 앞에서 방송해도 상관없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후에 택배가 오면은 레이븐 리치 케이스를 옮길까 해요. 원래 그 엔비디아 케이스에다가 맞췄죠. 엔비디아 케이스에다가 맞췄었는데 그 좀 아무래도 좀 실사용하다 보니까 케이스가 너무 커서 좀 작은 케이스로 옮기려고 합니다. 배덕한 조합이라서 좀 이게 보드가 거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아. 자베러가 계속 나더라고. 기존 거 분해를 하고 조립을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구독은 다들 해주셨는지요? 많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제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약간 좀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밝혀져가지고, 레이븐 리치 새로 맞춘 PC에서 촬영할 영상인데 사진이죠, 정확하게. 이게 보시면은 세로선이 위에는 지금 흑백으로 보이고 밑에는 컬러로 보이죠. BGR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원래 위에랑 아래랑 똑같은 색이 나와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위에랑 아래랑 KBGR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도 KBGR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위에 안 나오죠. 밑에는 제대로 나오고. 이게 이제 크로마 서브 샘플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화면이거든요. 지금 그냥 일반 모니터에서 보면은 이게 또렷하게 잘 나와요. 무조건 나오고. 그리고 이 원본 화면에서 보면은 방송상에서는 왜곡이 되실 텐데 원본 이미지로 보면은 요 이미지가 왼쪽은 4대 2대 2이고 오른쪽은 4대 4대 4인데 4대 2대 2가 아니라면은 요 글자가 나타나지 않고 4대 4대 4면은 요 글자가 나타나고 그런 식입니다. 모니터에서처럼 4대 4대 4 요 글자가 제대로 보여야 크로마 샘플링이 제대로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로마 샘플링이 필요한 이유는 올바른 원본 화면을 감상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인성 있는 글자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PC 모니터는 대부분 다 보여요. PC 모니터가 이게 안 된다면은 그 모니터 자체로서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 TV 패널에 해당되고요. 대형 TV 패널에서 봤을 때 HDMI로 연결했을 때 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4대 2대 2나 4대 2대 0이나 이렇게 하면은 요 글자가 크게 노출이 되게 돼요. 요 테스트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TV에서도 모니터와 같은 조건으로 이미징을 출력하고 글자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와 같은 TV 화면을 내기 위해서. 원래 RX580에서 됐던 테스트가 베가 11 레이븐 리치 내장 그래픽에서 안 되길래 월요일날 케이스 주문하면서 DP2 HDMI 2.0 젠더를 같이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DP에서는 근본적으로 3840-2160의 60Hz가 네이티브로 날 수 있는 대역폭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젠더로 HDMI 2.0이 지원이 제대로 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DP 젠더를 써야겠죠. RX580에서 원래 여기라고 표시된 요 부분에 크로마 샘플링을 고를 수 있는 메뉴가 나왔었어요. 메뉴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죠.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조절을 할 수 있는 옵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필요하냐면은 여기서 컬러 레인지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컬러 레인지라는 것은 색감 부분이란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에버미디어 특성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에버미디어로 받은 액션캠 화면이죠. 액션캠 화면에서 에버미디어 라이브 게이머와 HD2 이런 식으로 속성이 표시가 되고, 밑에 쭉 보시면은 이제 해상도 유형이랑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 YUI 색상 범위 요겁니다. 요게 만약에 전체로 되면은 색감이 약간 바뀌어요.
부분으로 하면은 다시 또 바뀌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게 부분이냐 전체냐에 따라서 이게 TV 패널에서는 색감이 많이 틀려집니다. 물론 캡처보드로 본컴 화면 받을 때도 해당이 되고요. 보통 부분이 약간 더 밝게 보이고요, 전체가 약간 더 어둡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HDMI 링크를 했을 때 요게 해당이 되는데, HDMI 링크를 했을 때 전체를 하면은 색 공간을 모니터 같은 조건으로 0에서 255 대역까지 다 쓰게 되는 거고요. 부분이면은 0부터가 아니라 16부터 248까지 해가지고 앞이랑 뒤를 자르게 됩니다. 안부랑 밝은 부분을 서로 그 귀퉁이를 자르기 때문에 약간 더 그 자른 부분만큼 더 화사하고 밝게 나오게끔 되는 거죠. 부분으로 해야지 제대로 될 때가 있고 전체로 해야지 제대로 되는 모니터가 있어요. 그거는 어느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패널이나 이런 방송 특성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대다수의 투컴 환경에서는 요거를 부분으로 맞추는 것이 더 원본적인 색감을 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처음에 이거 박격포 구매를 할 때도 그 부분이 좀 의아했어요. 이게 어떻게, 작년에 나온 보드인데 원래는 HDMI가 1.4인데 레이븐 리치가 장착됐을 때 2.0이 된다. 이 부분을 저는 약간 납득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케이스 샀어요. 케이스 이번에도 3할 걸 한번 사봤고요. 미니 ATX 케이스 중에서도 약간 표준적인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25,000원 정도로 좀 저렴한 케이스고요. 상단에 USB가 3.0 하나, 2.0 두 개 해가지고 총 3개가 있습니다. 메쉬 타공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리셋 버튼, 파워 버튼, 그리고 LED, USB. 케이스를 고른 포인트가 뭐냐면은, 내부를 봤을 때 파워가 밑에 달려요. 이게 미니 ATX 보드 장착되는 미니 케이스들은 파워가 아래쪽에 달리는 모델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래쪽에다가 좀 장착을 하고 싶은 좀 고집 같은 게 있어가지고, CPU 방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파워가 아래쪽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 정리가 좀 깔끔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 후면 홀 같은 게 다 있어가지고 좀 선정리가 용이했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타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에 안 들어가는 케이스들은 다 배제를 했고요. 좀 팬은 여유롭게 달 수 있는 그런 통풍이 잘 되는 케이스로 고려를 했습니다. 전면 팬 장착했을 때 그래픽카드 길이는 270mm까지, 웬만한 건 다 달 수 있어요. 요 정도 수준이면은. 이런 작은 케이스에 걸맞지 않게 후면이 120mm 팬이 작용된 것도 구매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구매 포인트가 된 것이 뭐냐면은, 요 하드베이가 걸거치지 않는 곳에 있어가지고 하드 같은 거 베이를 싫어하거든요. 뭐 전면에 막 이렇게 다 가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도 구매 포인트가 됐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하나 더 산 거는 뭐냐면은 EP2 HDMI. 설마 내가 잘못 산 거 아니겠지? 이거 내가 애플 타입으로 샀으면은 고추되는 건데. 안되지 안되지, 절대 안되지. 제대로 샀어요. 이게 일반 타입이 있고 아까 그것처럼 미니 타입이 있거든요. 미니 타입은 옛날 맥북에 쓰는 거고, 4K 디스플레이로 DP에서 HDMI 2.0으로 뽑아주는 요 젠더를 레이븐 리치 때문에 하나 샀어요. 4K 지원이 제대로 되는 DP 단자에서 HDMI 2.0을 뽑아내려고 젠더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HDMI를 쓰지 않고 DP를 통해서 4K를 뽑아내겠죠. 화질이 구리다는 생각을 제가 사실 레이븐 리치 방송 때 이미 느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팅으로 무마를 해보려다가 도저히 일자 시인성이 너무 나빠서 젠더 구입해가지고 돌리는 걸로 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HDMI 1.4로 출시된 보드에다가 2.0 지원 가능한 CPU 꽂았다고 HDMI 2.0이 된다는 거는
개소리죠. 처음에는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이 뭐 보드 회사가 이거 나중에 2.0을 지원을 할 거를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단자는 2.0을 썼지만은 CPU가 1세대가 1.4까지밖에 지원 안 해서 1.4밖에 안 되는 거구나. 보드 회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상위 호환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꽃밭에 있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결국은 아닌 걸로. 젠더를 써야 되는 걸로. 잼식님께서 쿨앤조이에다가 질문글을 하나 올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개인적인 사견을 물어보셨는데요. 보겠습니다. 메인보드 기가바이트 GA B150M 미니 ATX 스카이레이크 보드네요. 그리고 램이 혼용이고요. 혼용해서 내장을 쓰고 계시고 가끔씩 화면이 2~3초 정도 멈춘 뒤 블루 스크린이 떠서 드라이버 충돌이나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포맷을 해도 똑같은 증상이 나오길래 테스트맨 5 램 안정화를 돌려봤습니다. 램이 문제죠. 한쪽에다가 맞추셔야 돼요. 19200짜리를 교환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실 사용은 4개 다 꽂았을 때 2400에 CL17로 먹여가지고 수동 세팅을 하신 다음에 실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왔어요. 네, 왔고 일단 젠더부터 풀어볼게요. 네, DP2 HDMI 제가 딱 원했던 크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옆에는 위에 메시타고 앞에 메시타고 캠으로는 좀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 이렇게 보면 여기가 밑입니다. 딱 원하던 크기가 와서 다행이라 생각해요. 순행도 장착 가능하거든요. 3.5 베이는 약간 원가 절감을 노렸는 거. 하나는 트레이고 하나는 장착해서 이렇게 박아 넣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나사 구멍이 진짜 특이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밑에는 여기다 하드를 일단 끼워 놓고 해서 요 구멍 보이시죠? 요 구멍에다가 하드를 고정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메시타공인데 요렇게 먼지 필터가 돼 있고요. 먼지 필터가 요거는 탈착이 아니라 그냥 스폰지 같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 거를 좀 뜯어낼게요. 너무 무거워 이거. 나사를 다 풀었고요. 이러면은 이제 보드 단품 파워 떼내면 끝이죠. 여기서는 정말 간단합니다. 파워도 이제 요 카메라 나온 케이스를 그대로 앞너트를 끼운 다음에 원하는 자리에다가 장착을 가능하게 씌워줍니다. 예, 풀사이즈 미니 ATX라서 여기까지 장착을 하고요. 복수는 다 썼으니까 제자리에 두고 제일 처음에 뭘 한다 그랬죠? 그렇죠. IO 실드부터 장착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은 보드를 뺐다가 끼워야 되는 불상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거 먼저 끼우셔야 돼요. 자, 이거를 옆에가 날카로우니까 손 안 베이게 조심하시면서 여기다가 방향에 맞게 장착을 합니다. 한쪽 모서리를 먼저 공략을 하고요. 꾹 눌러서 끼워요. 지긋하게 꾹 눌러가지고 완전하게 딱 쇠가 튀어나오게 또각 소리가 날 때까지 이렇게 장착을 하면은 IO 실드 장착이 되고요. 보통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보드를 먼저 장착을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데 보드보다는 파워를 먼저 장착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파워를 장착을 하기 전에 선을 미리 요렇게 다 집어넣고요. 파워 옆에 보면은 요렇게 홀이 있죠. 홀에다가 모든 선을 이렇게 다 집어넣어 두고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파워 포지션을 잡아줍니다. 파워의 포지셔닝을 해주면은 이렇게 아담하게 딱 장착이 되죠. 와, 이게 케이스 크기가 제가 정말 딱 원하는 크기네요. 마음에 들어요. 보통 파워에다가 미니 ATX 보드 설치하는 크기가 원래 전동을 쓰고 싶은데 파워를 들고 있어야 해서 일단은 나사 하나만 끼고요. 대다수의 한 95% 이상의 컴퓨터 케이스는 파워를 끼고 보드를 끼는 게 더 편하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파워 장착을 해놨고 선을 뺄 수 있는 거를 좀 미리 빼봅시다. 24핀이랑 8핀은 미리 이렇게 자리에 꺼내 놓고요. 왜냐하면은 보드 끼고 나서 이 구멍이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8핀이랑 24핀 정도는 보드 장착하기 전에 미리 꺼내 놓고, 이게 보드가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라 여기 들어가야 돼요. 이 같은 경우는 SSD 자리 구멍인데 FreeATX 장착하는 거에 대비해서 얘네가 구멍을 하나씩 더 뚫어 놓은 거거든요. 지금 보드 사이즈가 여기까지 올 거기 때문에 이 구멍이 아니라 요 구멍을 쓸 겁니다. 그래서 24핀은 여기에다가 걸쳐 놓고 보드를 얹히죠. 스펙상으로는 트리니티 쿨러가 장착 가능한 높이인데 실제로 들어가네요. 사용하던 그대로 사용을 하고 보드를 안착을 시켰어요. 높이가 딱 맞죠, 거의. 나서는 이 보드 같은 경우는 총 8개를 달아줍니다. 요 맨 끝에 구멍은 나사가 장착 안 되도록 돼 있고요. 전동 드릴은 보시 건데 이온 배터리라서 충전도 자주 안 해도 되고 참 좋아요. 빠르기도 빠르고. 아, 이 드릴이요? 얘 얼마 정도 줬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 한 10만원에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산지가 오래돼가지고. 다음 보드가 장착이 잘 됐고 후면팬 달아주고, 그래픽카드 장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IO 실드를 하나 달아주려고 하는데 마침 여기에 괜찮은 게 하나 있네요. 그거 하나 달아주죠. 이 케이스에 기본적으로 그래픽카드 IO 실드가 제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걸로 IO 실드를 막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요 보드에 달리는 나사랑 다른 데 달리는 나사가 피치가 약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피치도 확인을 하시고 조립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런 거 실수하시면은 나중에 풀 때 고생하세요. 그게 이제 컴퓨터에 쓰이는 나사가 2가지가 있습니다. 모양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요렇게 3가지가 보통 쓰이는데 요게 제일 크죠. 요게 중간 거고 요게 제일 작고, 작은 거는 보시면은 요 약간 접시 뒤집어 놓은 거 같은 모양으로 돼 있어요. 동그랗게 와샤가 합쳐져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요 넓은 머리 모양의 나사가 이게 별도의 피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2개는 피치가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육각형이죠. 육각형의 나사고, 요거는 머리가 플랫하게 돼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냐면은 보통은 육각 같은 경우는 케이스 겉면이나 파워를 장착을 하실 때 주로 쓰는 나사고요. 요 중간에 머리가 플랫한 거는 하드디스크를 조립할 때 주로 쓰는 나사입니다. 요 나사, 요 작은 나사는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조립을 할 때나 SSD 장착할 때 쓰는 요것만 피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보드 장착을 하실 때 큰 나사가 들어가는 케이스도 일부 있기는 한데 비율은 작은 거 들어가는 게 9할 정도고 큰 거 들어가는 게 1할 정도예요. 대신에 작은 거를 끼웠을 때는 원래 큰 거 들어가야 되는 케이스면은 그냥 헐렁하고 끝나는데 작은 거 들어가야 되는 케이스에 요런 큰 나사를 쓰게 되면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앞 너트가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드를 분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조립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보드 조립할 때는 작은 나사부터 먼저 써보시고 조립이 되면 쓰시면 되고 이게 헐렁하면은 그때 큰 거를 쓰는 겁니다. 순서가 그래요. 24핀 꽂았고요. 8핀 공간이 너무 협소한데 와 8핀 꽂기가 지옥이다 이거. 근데 높이가 정말 예술적으로 딱 맞다. 그러니까 이게 왠지 트리니티를 모니터링하고 만든 높이 같아. 정말 과학적이야. 케이스를 많이 조립해 봤어도 제일 짜증나는 요 전면 패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어디로 구멍을 꺼내는 게 가장 유리할지부터 재볼게요. 일단 3.0 같은 경우는 전면을 이용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3.0 하나죠. 나머지 선들을 여기로 일단은 다 집어넣어 볼까 생각을 합니다. 벌크랑 전품 차이는 벌크는 개봉이 돼 있는 제품이고요. 판매처에서 한 번은 무슨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개봉을 해본 겁니다. 워런티가 일단 안 돼요. 박스도 없고요. 그러니까 중고라고 보시면 돼요. 새거 같은 중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목상은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단순 반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오버클럭킹을 해주는 업체에서 기본 수율 같은 게 잘 안 나왔거나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벌크로 돌려서 파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USB랑 HD 오디오가 한 선으로 되어 있는데 뒤집읍시다. 선 결따라 나오게끔 하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프론트 판넬 오디오는 별 필요 없긴 한데 비어 있으면은 왠지 기분 나쁘니까 이거는 요즘 거의 공식화 돼 있거든요. 이 커넥터 위치가 조립을 한 100대 이상 정도 하시다 보면은 요 위치도 어렴풋이 익숙해질 거예요. 에이서스 옛날 보드 아니면은 거의 이 핀 위치 같은 거는 거의 다 규격화 돼 있어요. LED는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있고요. 스위치는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막 꽂아도 돼요. 방향 관계 없고요. LED 같은 경우는 반대로 꽂으면은 불이 계속 들어오거나 불이 안 들어오거나 그렇게 됩니다. 이 밑에가 파워랑 좀 마진이 없어서 그런가 요 부분 선 처리가 약간 짜증나네요. 진짜 그냥 오디오 프론트 판넬 빼고 싶을 정도의 느낌? 짜제 쿨러 장착하실 때는 보드가 케이스에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품 상태에서 장착하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저 같은 숙련된 유저도 다 쿨러는 보드에 달아놓은 채로 쿨러를 달지를 않아요. SSD만 달면 끝났죠. 제가 요 홀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2.5인치 장착을 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2.5인치는 여기다가 장착을 하려고 하는데 나사가 약간 꽂기가 되게 애매하게 돼 있네. 요렇게 달아볼까? 미리 SSD 파워 케이블을 하나 장착을 하고 위에서 조립되도록 해볼게요. 나사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파워를 장착한 채로 요 나사를 꽂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네. 일단은 뭐 하드가 아니니까 그냥 장착은 하겠는데 이게 지금 파워랑 간섭이 있어가지고 전동을 안 쓰고 그냥 손나사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니까 되긴 되네요. 그냥 이건 나사 하나만 달아야겠습니다. 여기 안에 나사는 장착을 하기가 좀 그렇고 SSD라서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래픽카드 장착하지 않고 동영상 시청 용도로 주로 쓰려고 만드는 컴퓨터입니다. AMD 1400G라는 CPU고요.
레이븐 리치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조립 끝났거든요. 이 상태로 지금 켜면은 켜져요. 이게 다예요. 네, 그 신제품이죠. 최근에 나왔는데 이제 보드는 미리 나와 있던 제품이 많기 때문에 그 보드 중에 하나를 샀고요. 보드랑 CPU만 새로 샀습니다. 나머지는 다 집에 있던 부품을 재활용을 한 거고 아담하죠. 뒤에 선 정리가 남았습니다. 선을 몰아줄 건데 세팅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선이 걸거치지 않도록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보드는 박격포라는 그 MSI에서 나오는 B350M이라는 보드 썼습니다. B350M 아틱이라는 보드고요. 일단 뭐 보드나 CPU나 좀 저렴해요. 사용하기에 부담이 없죠. 여기 이제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다가 너무 볼록하게 올라오지 않게끔 적당히 눌러주면서 선이 어떻게 케이스에 눌러질 건가를 신경을 쓰면서 선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할 때는 너무 무리하게 당겨가지고 쓸데없이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적당한 길이의 철근을 여러 개를 활용을 해가지고 물건 새 거 사고 뭐 케이블 사고 하면은 여러 가지 막 딸려오잖아요. 그런 철근 버리지 마시고 어디다가 한 군데다가 모아놓다가 이럴 때 쓰세요. 케이블 타이 같은 거 쓸 필요 없습니다. 별도로 돈 주고 사야 되고 끊으려면은 무조건 가위나 지퍼 같은 거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역시 좀 이거 닫는 게 약간 지옥이네. 크기에 한계가 있으니까 선 정리하고 닫는 게 약간 빡세. 닫히기는 했는데 선이 너무 이렇게 끼이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되긴 하다. 아니요, 1060이 가격이 당연히 1070보다 낫겠지만은 1060은 거품이 지금 제일 심한 그래픽 카드 중에 하나예요. 1060이랑 1050 Ti 그 두 개가 현재 가격 거품이 가장 심한 그래픽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립이 끝났죠. 이렇게 한번 켜볼게요. 깔끔합니다.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케이스가 미니인 거에 비해서 조립하기에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고 나사 같은 거 꽂을 때 별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조립 가능했습니다. 아 더워. HMO 시기가 뭐예요? HDMI 카피 프로텍트 컨텐츠라는 공포의 메시지가 떴는데 이걸 제가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내놨죠. 짠! 나와라! 제한 해제를 했습니다. 원래 나오는 대로 나오는 것 같아. 원래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제가 지금 목적이 이거였는데 라데온 설정에서 디스플레이에 이게 나왔어야 했어. 이 픽셀 형식. 지금 이게 30Hz니까 60Hz로 바꿔야 되는데 60Hz가 제대로 되는가? 어댑터 속성의 모니터에 Hz 지금이니 나왔어. 제대로 되고 RGB로 제대로 인식이 됐고 잘 보이네. 이제 번지지는 않아요. 결론은 B350 박격포에 레이븐 리치를 쓰려면은 HDMI가 아니라 DP를 써야 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RGB가 뭐냐? 레드 그린 블루의 약자예요. 되게 간단하죠? 네, 레드 그린 블루 약자를 왜 쓰냐면은 HDMI에서 색을 표현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RGB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YCbCr이라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뭐 자세한 걸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하고 그 두 가지 중에 소형 모니터, 그러니까 한 20인치대에서 30인치대 사이에 쓰는 모니터가 대다수가 쓰는 방식이 RGB 방식이고요. 영상 신호 같은 데에서 사용하시는 게 YCbCr. 여기 보시면은 이게 RGB, 여기 YCbCr 이렇게 돼 있어요. HDMI 케이블 버전이 1.4라서 고를 수가 없었는데 DP에서 HDMI로 변환시켜주는 케이블을 써가지고 DP는 4K 60Hz가 지원이 되니까 이제 드디어 진정한 4K가 먹히는 거죠. 네, 엔비디아도 당연히 저 기능이 있습니다.
HDMI에서만 상관이 있고요. DVI나 DP에서는 상관없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짧은 시간 안에 함축해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요 정도까지 하고요. 지금 밥도 안 먹어가지고 너무 배고프거든요. 시청 감사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빠잉. 뭐야? 아르 센세, 아 11명 바로 감사합니다 바로 센세. 아 아르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르님. 아 저기 몰릴 거예요. 아 나나 아베 나나 죄송합니다. 형님, 네. 아베만. 제가 딱 이거 보고까지 매수했죠. 지금 줄장님 밥 먹고 계시거든요. 네. 아 마음껏 드세요. 괜찮아요. 자르면 돼요. 아 언제 자르나요? 네, 마음에 안 드네요. 아, 근데 여기 왼쪽 집에서 강 나올 것 같아요. 네.